안녕하세요. 편쌤의 이유 있는 한국사 이야기 1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강의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고구려와 당나라의 전쟁 흐름들을 먼저 보겠습니다. 당은 건국 초기에 고구려와 친선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당태종의 팽창 정책으로 고구려는 요동 방어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됩니다. 당태종은 영계소문을 정변을 구실로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당태종은 계모성, 요동성, 백암성 등을 차례차례 함락을 하였으나 안시성에서 당나라군은 격퇴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당나라는 패배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안시성 전투였죠. 그러면 왜 안시성 전투에서 당은 패배하고 고구려는 승리했을까요? 첫 번째, 안시성은 산성이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제가 언급했었습니다. 산성의 특징은 공성전이 힘들기 때문에 함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동의 자연환경입니다. 당군의 장애물인 요하강. 요하강은 큰 강폭과 유속이 강했고 강 주변이 늪과 습지로 이루어져서 당군은 보급품 운송에 힘들어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요동에 혹독한 기후가 있었습니다. 여름엔 덥고 습하고 비가 많이 와서 보급로 확보나 병력 이동이 힘들었습니다. 겨울에는 혹독한 추위로 사기를 저하시켰던 것입니다. 세 번째, 안시성의 승리 전설.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한 산성이었다는 것이 하나의 전설이었고요. 철저한 장기전을 준비했습니다. 활과 투석기를 이용한 효과적인 방어를 하였습니다. 당군의 초기 성벽 공격이 실패했고 토산 작전이 실패하게 됩니다. 네 번째, 천가 전술과 고구려군의 공격으로 당의 보급선이 차단하게 됩니다. 이 보급선 차단이라는 부분이 당나라가 지게 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휘관의 공격적 방어 전략. 적극적인 야간 기습과 토산 탈취 작전이 성공하고 지속적인 반격을 했습니다. 여섯 번째, 고구려의 요동 방어 네트워크. 당군은 거듭된 공선전으로 인해서 물론 그 성들을 함락을 했으나 인적, 시간적 손실이 컸고 안시성에 도달했을 때 이미 병사들은 지체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후방에 연결된 성들에 의해서 보급에 위협을 받았고 안시성을 완벽하게 포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안시성 전투에서 지게 됩니다. 고구려와 당의 전쟁은 단순히 안시성만이 홀로 버티며 싸워서 이긴 전쟁이 아닙니다. 요동의 자연환경, 요동 방어 네트워크, 안시성의 철저한 준비성과 지휘관의 뛰어난 전략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지난주 강의의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번 주 공부할 내용은 무엇일까요? 삼국의 통일전쟁입니다. 삼국 통일전쟁 당시에 삼국과 당의 인구, 병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요, 인구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렇지만 당나라는 약 5천에서 8천만 명이었습니다. 크게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20배에 달하는 인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주요 전쟁 당시에 파견한 병력 수를 보게 되면 고구려는 약 20에서 30만이었습니다. 백제는 5에서 10만, 신라는 5에서 7만이었습니다. 당나라는 총 병력만 해도 60에서 80만 명이었고 한반도에 투입한 병력은 약 10에서 20만 정도였습니다. 그럼 당나라가 삼국 통일 전쟁 당시 파견한 병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644년에서 648년 고구려 1차 원정 때 안시성 전투대죠. 당나라는 약 30만 병력을 파견했습니다. 지휘관은 당태종이었습니다. 실패했죠. 660년 백제를 원정했습니다. 약 13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고요. 여기는 수군이 포함됐습니다. 장군은
소방정이었습니다. 이때 백제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661년에서 662년 고구려의 2차 원정을 시작합니다. 약 병력은 20만이었습니다. 이 지역에 이끄는 당나라 군대는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667년에서 668년 고구려에 대한 3차 원정이 시작됩니다. 약 20만 명과 플러스 말갈군이었습니다. 이때의 지휘관은 이적과 서린기였습니다. 이때는 고구려가 지게 돼서 고구려 멸망하게 되죠. 670년에서 676년 신라와 당의 전쟁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당나라 파견 병력은 약 10만이 생겼습니다. 이때의 지휘관은 서린기와 이근행이었습니다. 신라와 당의 전쟁은 결국 신라의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왜 신라와 당이 연합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백제와 신라의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백제의 신라 공격으로 인해서 신라는 대야성을 비롯한 여러 성을 빼앗깁니다. 백제는 신라와 당의 교통로를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위기를 느낀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협상에 실패하게 되죠. 이 당시 당은 고구려 원정을 실패하게 됩니다. 보급 문제로 실패하게 되죠. 이 찬스를 놓치지 않고 김춘추는 고구려 원정에 실패한 당의 동맹을 제안하게 됩니다. 이걸 통해서 나당 연합이 체결됐던 것입니다. 그럼 당은 왜 신라와 연합했을까요? 첫 번째, 고구려의 견제 및 제거가 목적이었습니다. 당은 단독으로 고구려를 공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한반도 내부 세력, 즉 신라를 활용한 협공 전략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백제와 고구려의 연합에 대한 대응. 백제와 고구려 불력을 제거하기 위해서 신라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세 번째, 한반도 남부 교두부 확보. 당의 최종 목표는 신라 지원이 아니었습니다. 한반도 직접 지배였습니다. 한반도를 직접 지배하기 위해서는 교두부 확보가 필요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은 신라와 연합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수나라 실패의 교훈, 현실적인 전략 선택이죠. 당은 같은 실수를 피하기 위해서 내부 협력 세력, 즉 신라를 활용하는 전략을 채택하게 됩니다. 국제 질서의 확대, 조공이나 책봉체제의 확대. 신라와 당은 군사동맹 곧 정치적 종소관계였습니다. 당은 보급을 위해 신라와 연합이 필요했습니다. 당은 보급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신라와의 연합이 필요했다. 보급 문제는 고구려와 수당 전쟁 중 수나라와 당나라가 패배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나당 연합군은 결성이 된 것입니다. 나당 연합군의 첫 번째 타겟이 된 게 백제였죠.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백제의 멸망 원인과 결과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외교가 실패했습니다. 고립된 백제. 신라는 당나라와 군사 동맹을 체결해야 되죠. 나당 동맹이죠. 그렇지만 백제는 고구려와 협력을 하였지만 실질적인 군사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의 관계도 있었으나 결정적인 시기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결국 백제는 사방에서 협공을 당하는 구조에 놓였던 것이죠. 군사적 열세였습니다. 양면 공격을 인해서 방어력이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가 함락되게 되죠. 예를 들어서 황산벌 전투 예를 보겠습니다. 황산벌 전투 당시에 백제의 정예군은 5천이었습니다. 신라는 5만. 10배 차이죠. 어떻게 백제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백제는 패배하게 됩니다. 사비성의 함락, 당나라 수군이 금강을 통해서 진입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수도 사비성이 빠르게 점령되었죠. 수도의 붕괴는 즉 국가 기능을 마비를 가져왔습니다. 가장 큰 원인은 이거였죠. 내부의 분열과 귀족의 갈등. 의장 초기에는 강력했지만 후기에는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귀족 간의 권력 다툼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부 지방 세력이 항복을 하거나 이탈하게 됩니다. 즉
전국적인 저항 체제가 붕괴를 의미한 것입니다. 전략적인 실패, 방어 체제의 붕괴입니다. 백제는 수도 중심 방어를 하였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경 방어 능력이 상실되었고 병력도 부족합니다. 그리고 왕권 집중 구조로 수도 중심의 방어가 불가피했던 것입니다. 전략적 실패 두 번째, 당나라군의 수군의 침입 규모를 오판했습니다. 대규모 해상 상륙 가능성을 과소평가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삼국의 전쟁을 보게 되면요, 대부분 육군이 유지가 되고 수군은 보조 역할을 밖에 안 했기 때문에 수군에 대해서 크게 염려했던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또 신라와 동시 협공 타이밍을 오판했습니다. 정보가 부족했고 해안 방어에 한계를 느꼈던 것입니다. 결국 백제는 당 수군의 존재를 몰랐던 것은 아니고 위협 수준을 잘못 판단했던 것입니다. 전략적인 실패의 두 번째, 주요 성들이 연쇄적으로 붕괴하게 됩니다. 왜 그럴까? 지휘체제가 붕괴되었고요. 백제는 중앙집권 구조였기 때문에 수도의 함락은 즉 명령체계의 소멸을 의미했고, 그로 인해서 지방 성들은 독자 방어 능력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당과 신라 협공 구조였습니다. 당나라는 서해를 통해서 후방을 압박했고 신라는 육로를 통해서 정면을 압박했기 때문에 고립된 성들은 백제군의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항복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병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분산 배치가 불가능하여 각계 격파를 당했던 것입니다. 각 성들은 충분한 병력 보급을 받지도 못했고요. 지방군 파견도 어려웠습니다. 결국은 성이 하나씩 순차적으로 무너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심리적인 붕괴로 도미노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이미 나라가 망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습니다. 왜? 왕이 항복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항 명분이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 성들이 연쇄적으로 붕괴하게 됐죠. 이유는 뭐냐? 이거는 이미 나당 연합군의 침입 이전에 이미 지방 통제를 악화되었습니다. 귀족들의 분열은 지방 이탈을 가속화하고 평소에도 중앙 통제가 약했던 백제는 위기 시 더 빠르게 붕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적 실패는 백제의 멸망을 더욱 가속화시켰던 것입니다. 백제 멸망 당시 주요 전투의 동원 병력수를 보겠습니다. 황산벌 전투 때 백제는 약 5,000명을 투입했죠. 신라는 5만, 10배입니다. 기울포 전투 당시 수천에서 한 1만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 당나라는 수군만 해도 3에서 5만이었고요. 총 병력은 13만이었습니다. 3.13 함락 때 백제는 2에서 3만 명 정도의 병력을 가지고 있었고 신라만 5만, 당에 13만. 18만이죠. 18만 대 2, 3만? 전쟁한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결국은 사비성은 함락되게 되었습니다. 백제는 망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다시 한번 부흥운동을 펼치게 됩니다. 백제의 부흥운동의 전개, 복신과 도침 등 왕자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임료성에서는 흑치상지 등이 분산을 일으켰습니다. 그렇지만 지배층의 분열과 백강 전투의 패배로 실패로 돌아갑니다. 즉 백제의 부흥운동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고 백제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배층의 분열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겠지만 백강전투의 패배가 왜 부흥운동을 실패하게 했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백강전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강전투는 복신과 도침이 왕자 부여풍을 왕으로 추대하면서 부흥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이들은
백제와 우호관계인 신라의 지원을 요청하게 되죠. 신라는 400여 척의 대규모 함대를 파견하게 됩니다. 백제의 부흥군과 일본의 연합군과 신라와 당의 연합군이 백강에서 결전을 벌이게 됩니다. 백강 전투의 전개를 보겠습니다. 일본군 함대가 백강에 진입했습니다. 그렇지만 당수군이 이미 강 입구에서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충돌 끝에 결국 일본은 대패하게 됩니다. 일본의 대패는 백제의 부흥군의 붕괴를 가져왔고 백제의 부흥군의 붕괴는 백제의 부흥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백강전투의 패배 원인을 보게 되면요, 가장 큰 것이 해군 전술의 차이입니다. 당나라는 진영을 유지하고 협동 전투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즉 조직적인 전술을 구사했다 들이죠. 그렇지만 일본은 돌격 위주, 조직력이 부족했습니다. 즉 조직적인 전술이 불가능했었기 때문에 당이 승리하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형의 분리. 강 하구에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강 하구를 장악하고 있던 당군에게는 이것이 유리하게 작용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연합군의 문제입니다. 백제와 일본 간의 지휘체제에 혼선을 가져왔죠. 그 다음에 병창과 경험의 부족입니다. 일본군은 장고를 원정을 했기 때문에 보급이란 것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보급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적군에 대한 정보 부족이기 때문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백강 전투의 동호 병력수를 보겠습니다. 백제의 부흥군은 약 수천에서 1만 정도였고요. 왜군은 약 3만에서 4만, 당나라는 약 4만이었습니다. 백제의 부흥군은 백제의 부흥군과 왜군의 연합군이 패배하는 이유에 해체가 됩니다. 왜군은 전함 400여 척을 전멸당하게 됩니다. 당은 전함 170척을 주입하여 승리하게 됐던 거죠. 백강 전투에서 패배한 후 백제 부흥운동은 완전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백제 유민들은 일본으로 망명하거나 신라와 당에 복수되었습니다.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죠. 고구려 멸망을 찾아보겠습니다. 계속된 전쟁으로 군주가 약화가 되었습니다. 왜? 수나라와 전쟁하고 당나라 전쟁했죠. 그로 인해서 병력 동원력이 감소되었습니다. 장기전 수행 능력이 저하를 가져왔습니다. 나당연합군의 협공 전략, 양면전. 고구려는 두 전선에서 동시에 방어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력이 분산하게 되고 방어력이 악화됐던 것입니다. 세 번째, 외교적인 고립입니다. 동맹의 실패. 결국은 고구려는 단독으로 나당 연합군을 상대해야만 했습니다. 가장 큰 원인이죠. 연결소문 사후의 권력 다툼과 배신. 권력 다툼과 배신 때문에 외곽 방어선이 붕괴되게 됩니다. 연개소문의 장남인 연남생은 당에 투항하여 고구려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고 고구려 멸망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되죠. 연남생 때문에 요동 방어선이 붕괴하게 됩니다. 연개소문의 동생인 연정통. 이는 신라에 투항하여 고구려의 지방세력을 붕괴시키고 신라의 부친을 도왔습니다. 이 연정투 때문에 한반도 남부 방어선이 붕괴되었습니다. 결국은 요동 방어선이 붕괴되고 한반도 남부 방어선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나당연합군은 쉽게 평양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연개소문 사후 권력다툼과 배신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국경 방어 체계가 붕괴되었죠. 내부에서 성이 무너지고 항복이 증가하게 됩니다. 외부의 침략 이전에 이미 국가가 분열 상태였던 것입니다. 성 방어 체제의 붕괴. 이러한 상황에서 성주들을 항복을 하거나 내부에서 무너지게 됩니다.
평성 함대 당시 고구려, 신라, 당의 병력수를 보겠습니다. 고려는 약 10만, 신라는 5만, 당은 약 13만. 수적으로도 고구려가 불리하죠. 보정왕 끝까지 저항했으나 연남산이 항복을 결정하고 내부에 균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식량과 물자가 부족해지면서 장기적으로 버틸 수 없게 됐던 것입니다. 고구려의 부흥운동, 고구려의 부흥운동의 전개와 결과 고구려의 부흥운동은 전개되었습니다. 건모장과 고현무 등이 안성을 왕으로 추대하고 부흥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한때 평양성을 회복하였으나 결국 지배층의 분열로 실패하게 됩니다. 당시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고 하자 신라를 지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다루었던 삼국통일전쟁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백제와 신라가 대립이 격화되었습니다. 백제가 신라를 공격했죠. 대야성 등 여러 성이 협력되었습니다. 신라는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했으나 거절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고구려와 당의 전쟁이 일어나고 당이 패배하게 되죠. 이 기회를 이용해서 나당 연합군이 결성하게 된 것입니다. 나당 연합군은 백제를 공격했죠. 기벌포와 함사보 전투에서 백제는 패배하게 됩니다. 이는 즉 사비성이 함락되게 되었던 거죠. 사비성의 함락은 백제의 멸망을 가져왔습니다. 나당 연합군은 1차 고구려 공공을 실패했습니다. 영계소문 사후에 권력 투쟁이 강화되었습니다. 영계소문의 장남이 연남생의 당에 투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내부 정보를 제공하게 되죠. 이로 인해서 노동 방어선이 붕괴되게 됐고요. 영계소문의 동생인 연종토가 신라에 투항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방 방어선이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즉 신라의 방어선이 붕괴되었습니다. 나당 연합군이 2차 공격으로 평양성을 함락되게 되었고 고구려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좀 더 자세하게 백제의 멸망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외교가 실패했습니다. 백제가 고립됐다는 소리죠. 군사적 열세가 섭니다. 나당 연합군의 양면 공격으로 인해서 수적인 열세에 몰립니다. 내부의 분열과 귀족의 갈등, 가장 큰 거죠. 나당 연합군 침입 이전에 이미 지방 통제력이 악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저항 체제가 붕괴를 의미합니다. 전략적 실패, 수도 중심 방어 체제를 갖췄습니다. 이것은 수도가 함락되자 주요 성들이 연쇄 붕괴를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당군의 수군 침입이 위협 수준을 오판했습니다. 당시 삼국은 거의 육군 중심의 전략을 구사했기 때문에 수군에 대해서는 그다지 큰 위협을 느끼지 못했던 것일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면 고구려 멸망 원인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수당과 개수된 전쟁으로 군력이 약화되었습니다. 병력 동원 능력이 감소되고 장기전 수행 능력이 저하되었습니다. 나당 연합군은 협공 전략으로 양면전이 벌어지게 되죠. 병력의 분산으로 방어력이 약화되었던 것입니다. 동맹의 실패로 외교적 고립. 홀로 나당 연합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영계소문의 사후와 권력 다툼과 배신. 영계소문의 장남인 연남생은 당에 투항하고 고구려 방어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동 방어선이 붕괴되었던 것입니다. 영계소문의 동생인 연종토는 신라에 투항하고 지방 방어 세력을 붕괴시켰습니다. 즉 신라 방어선이 붕괴됐다는 것입니다. 성 방어체제의 붕괴. 고구려는 내부에서부터 붕괴되었기 때문에 성주들도 항복을 촉발시켰습니다. 결국은 백제와 고구려 멸망은 내부의 골다툼으로 전국적인 방어망이 붕괴해서 시작되었고 여기에 나당 연합군의 양면 공격으로 마무리됐던 것입니다. 이상으로 삼국통일 전쟁에 대해서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원래대로 금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강의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